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3부 4부 여러분 잘 아시죠? 경쾌한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이번 주 승부인데요. 비록 밖에는 비가 내리지만 하지만 여러분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 오후 저녁만큼은 이 음악처럼 상큼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죄송해서 어쩌죠?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상큼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두 분과 함께 3부와 4부에 걸쳐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위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예, 그리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예. 아니 우산을 안 갖고 나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게 참 정말. 근데 요새 아주 정치가 재밌어요. 이게 막 출렁이고 막 일주일마다 확확 바뀌고 이러는데 자, 이 와중에서 이번 주 승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수영 평론가님 승자. 저는 박용진 꼽았습니다. 네? 패배했지만,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이번 주 승자 박용진이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좀 그랬잖아요.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그래야 나중에 도모가 된다 했는데 박용진은 어쨌든 3번의 기회를 이재명 대표는 줬다고 하지만 손발 묶고는 2번의 기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전략 그렇죠. 두 번의 기회죠. 근데 3번 어쨌든 뭐 저는 이제 3번 동안 당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위 10% 통보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3번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뭐 서사까지 몰라도 최소한 국민들에게 뭔가 박용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있게 간다. 그다음에 내가 패배에 굴종하지 않고도 내가 민주당에 뚜벅 남겠다. 뭐 이런 뚜벅이 정신도 보여준 것 같고 해서 저는 길게 보면은 이번에 승자는 어쨌든 박용진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박용진 의원을 꼽았습니다. 김 이사님. 예. 근데 뭐 승자가 되려면은 민주당이 남아서 뭐 비명계를 뭐 함께 뭘 도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명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승자는 아니고 요 강북을에서 공천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아무도 승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승자가 없고 누가 와서 이제 다시 출마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이기면은 이제 궁극적인 뭐 승자는 그 사람이 되겠죠. 출마하신 분이 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후보도 기회를 얻은 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는 다 패자다. 그리고 여기 무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누가 가든지 간에 현역 의원도 그렇고. 그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박용진 의원이 전국적 대선도 출마를 대선 경선에도 이제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당 대표도 출마를 했었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페널티 30도 되게 의아하지만 30%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뭡니까 이 당원들한테도 권리당원이죠.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었다. 라는 걸로 따지면은 그럼 박용진 의원이 그 과정에서 대선이라든지 당대표 선거에서 좀 더 당원들 마음을 잘 읽고 호감을 더 쌓았으면 지금 좀 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아무도 없는 상황도 맞지만 그런데 자신이 좀 호감을 쌓기보다는 좀 일종의 이제 당내에서 네거티브 쪽을 많이 이제 그런 캠페인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또 다른 기회를 얻는 데에 실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바보 노무현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그 바보의 의미는 사실상 똑같이 이제 패배할 것을 알면서 덤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척박한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 라는 심정이 자기가 이제 나무가 돼서 말라 죽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여기에 풀이라도 자라겠거니 하는 희생 정신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건데 박용진 현 의원이죠. 현 의원 이분이 이제 만약에 강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긍정평가하는 분들, 호감하는 분들을 많이 좀 만들어야 돼요. 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캠페인에 박용진 의원은 승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승리라고 한다면 그건 반쪽짜리고 완전히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냥 무덤이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김봉신 이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상당히 좀 이 여러 사람과 함께 뭐를 도모한다기보다는 혼자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방송 용어로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구긴 한데 독고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혼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나가는 이제 그런 형인데, 근데 저는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제가 동의하는 건 그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이제 어느 정도 서사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스토리는 쌓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확장성을 갖거나 이제 2년 그러니까 대선까지는 아직 3년 남았으니까 총선 이후에 거대한 민심의 바다에서 뭔가 본인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른바 혼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조금 가벼워 보이는 듯한 이건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럼 저도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직하고 그다음에 뚜벅이 정신은 꼭 필요한데 여기에서 본인이 조금 좀 가벼워 보이는 듯한 이런 언행들, 그다음에 이제 서사보다는 무언가 그러니까 잔머리, 잔기술로 득점을 쌓으려는 이런 모습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털어버리고 좀 말하자면은 그런 얻어 맞으면서도 내기를 가는 정치인 이런 우직한 모습들을 좀 더 확장성으로 보여줘야 그 정치인 박용진의 또 미래가 좀 더 있을 것이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 제가 또 하나는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방송 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잊혀지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박용진 의원이 넘어야 될 부분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박용진 의원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다른 사람이 이제 된다면 그러면 같이 운동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뭐 나 몰라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또 우리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스토리로 남으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면 아예 그냥 TK에 정말 되지 않을 곳이라도 전략 공천 해달라. 나 거기 가서 진짜 몸을 한번 불살라보겠다. 예. 그렇게 해서 나 자기 희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읍소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되면 임종석이네 박용진이 다 자기 안방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밖에 안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김부겸 의원은 거기서 예. 막 대구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결국 나중에 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왜 그런 노력을 좀 더 하는 게 조금 더 시각을 바꾸면 길이 보일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언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박용진 의원한테. 그러니까 이제 큰 캠페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걸 승패를 떠나서 좋은 기억을 남겨야 돼요. 그 당원이면 당원, 국민분들이면 국민분들한테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는 좀 더 비전을 제시하고 포지티브하게 캠페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이제 그러면은 좀 더 진중해져야 한다고 봐요. 저는 좀 무겁게 하는 뜻이 방송도 아니라. 많이 하셨을 텐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지도자라 할 때는 우리가 뭐 선거에서 우리가 에이스라고 할 때도 단순히 선발해서 1, 2승 얻은 투수를 우리가 그걸 그렇게 에이스라 하진 않아요. 최소한 팀의 패배를 끊어줄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에이스라고 부르잖아요. 연패를 끊는 이른바 스토퍼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박용진 의원한테는 뭔가 개인주의적인,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 혼자서 좀 정치하는 듯한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은 뭐 박용진 의원은 개인기는 뛰어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기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런 것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미지 메이킹 한 필요하죠. 가지 더 예. 해도 됩니까? 박용진 의원. 그럼요. 조언. 저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의 책도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남녀평등 복무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잘못 읽히면 그냥 지금 여성들도 지금 환경 그대로 해서 군대 가라 이런 주장처럼 들리는데 그걸 잘 설명을 해서 군대가 모든 성이 가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그러면 지금 군대에 차상병 사건도 나고 이러는데 그러면 여성 청년들한테 그냥 군대로 내몰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주장을 하면 되게 큰 정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뭐 어쨌든 팀보다 더 훌륭한 선수는 없다. 갑자기 어제 우리나라와 태국 축구가 생각이 그거 얘기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김복시 지사님 승자. 저는 한동훈 위원장 어쨌거나 20날입니까 수요일 날 이종섭 문제라든지 황상무 또 퇴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통령실하고 합의를 본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나름 노력을 했다라는 거는 승자다. 근데 이 승자가 이 총선을 다 이긴 승자라기보단 또 일단은 여기에서 요 시점에서 사안에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지 총선을 이기거나 많은 국민분들의 마음을 다 얻었다.
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대통령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막말이 좀 나오거나 하는 거를 당의 어떤 수장이 가서 좀 눌렀다라는 것들은 볼만한 노력사항이다 이렇게 전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화재로 치면은요. 일단 그 방화선은 구축한 거죠. 더 불길이 번지는 산불로 치면 그렇게 방화선은 구축한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여름에 이제 막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제방위로 물이 넘칠라 말라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위에다가 뭐 모래자루니 뭐니 제방 위에 덧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물기를 막기보다는 살짝 물꼬를 터주면요. 그게 안전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듯이 저는 이번에 그래서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그나마 했다고 봐요. 더 이 수위가 올라가기 전에 그나마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거는 방화선은 어느 정도 구축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불이 꺼졌느냐. 저는 이제 그거는 또 저도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비례대표 이 갈등을 놓고 드러난 것은 이 불안한 동거 혹은 이 전략적 허용이 어디까지 이 남은 19일 동안 이어질지. 근데 더 이상 저는 여권의 갈등은 없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공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존하고 있는 이런 불안한 모습들 국민들이 알거든요. 특히나 보수 지지층도 알고 중도도 알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털어내주고 한동훈이 원탑으로 조금 지금 잃어버린 사실 한동훈이 2월까지는 완벽한 한동훈의 시간이었는데 3월 들어서 한동훈의 시간을 좀 놓쳤어요. 흐름을 잃었어요. 다시 4월 본 캠페인 때 어느 정도 한동훈의 시간을 복원해내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앞서 일부에서 여론조사 개요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진 않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제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나 황상무 전 대통령실 수석 문제가 완전히 이게 반영됐다고 보기는 힘든 조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오늘 갤럽은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에 3일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34%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좀 어느 정도 막았다 뭐 그래서 승자다라고 얘기를 해도 대통령 지지율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그러니까 제 말씀이 아까 국민분들 다수의 마음을 얻는 데 승리했다라고 표현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실과의 어떤 긴장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해결하는 데에서는 승자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 최근에 약간 좀 지쳐 보이기도 하는데 국민분들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국민 마음을 다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죠. 이게 다 해결됐다라는 그런 자세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고요. 또 뭐 황상무 사건 발언이죠. 그 발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회칼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이건 국민들께는 엄청난 심리적인 충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보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하락세가 좀 멈출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뭐 하방이 좀 약간 경직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를 19일 남은 상태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40% 이상 복원이 안 되면은 39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게 40대가 복원이 되면 더 좋은데 근데 30대라면은 정권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는 제일 큰 아픈 문제는 사실 2월까지 보이지 않았던 대통령이 3월에 너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대통령이 보이는 순간 그게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자꾸만 그러면 민주당의 캠페인이 뭔가 이게 국민들에게 먹히는 듯한 모습이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실수는 저지를 수 있죠. 실수할 수 있는데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중요한 건 오류를 대하는 태도거든요. 근데 이 태도에서 국민들이 뭔가 왜 우리들의 민심이 반영이 안 되고 있지라는 그 약간 의심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이제 끊어서는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좀 길었다는 거. 그게 제가 뼈 아파요. 그게 한
일주일 이상 열흘 가까이 끌었다는 거. 이게 좀 뼈 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터졌으면 빨리 이걸 그렇죠. 쫙쫙 했어야 되는데 이걸 질질 끌다가 결국은 그렇게 됐다. 아 그래요. 그 왜 일을 그렇게 질질 끌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럴 텐데. 예? 이거 그 사실 보수 언론 쪽에서도 굉장한 그렇죠. 질타와 비판이 이어졌었는데 자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죠. 진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최수영 시사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패자를 꼽아야겠죠.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패자. 조수진 이번에 강북을 해서 다시 됐다가 탈락한 오늘 새벽에 그만두신 분. 예. 네. 저는 뭐 패자죠. 왜냐하면 사실 여기가 아까 무덤이라고 우리 김 이사님 표현하셨는데 강북을이 진짜 그 정봉주는 됐다가 낙마하고 그다음 대타로 온 분이 이제 여성 가점까지 받아서 온 분이 25% 받아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게 이겼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바로 드랍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저는 그 사실 뭐 변호사가 변호할 수 있죠. 그럼 뭐 누가 그것도 변호사 생계의 문제인데 그런데 진보 영역에서 상징성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 정의당 대표의 보좌관도 했고 노무현 재단의 이사도 했고 이런 분이 그 아무리 그런 말하자면 성폭행범에 대한 그런 변호는 할 수 있지만 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재판부에 승복도 안 되는 그런 사실들을 꺼내면서 2차 가해를 했고 아니 도대체 진보 영역에서의 성인지 가능성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만 남긴 채 쓸쓸히 퇴장을 해버려서 이분은 두 번 패인 거라고 봐요. 한 번 길에서 죽은 배지를 놓는 것도 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재기가 어려운 듯한 그런 지금 상황으로 치달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패자를 꼽았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범죄인들은 일단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은 최대로 그렇죠. 보장을 해줘야 인정하죠. 되고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변호사도 당연히 자신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충분한 이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예. 문제는 이게 일단은 애기 그러니까 미성년자 초등학생에 관련된 문제이고 좀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패자는 맞죠. 패자는 맞는데 저는 사실은 이 조신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이제 직업 윤리에 맞게끔 자기가 했다 하면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치에서는 또 다르다라는 거고요. 정치에서는 국민의 눈이라는 정말 이 기준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눈이요. 국민의 힘은 예. 정당 이름이에요. 예. 이 많은 국민분들의 어떤 이 정서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까 만약에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게 막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고 자기가 뭐 충분히 뭐 당당하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패자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조신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관련돼서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거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시는 분들도 그 마음은 좀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신 사퇴까지 갈 것 같으면 거들어 주실 때에도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들어 주셔야 돼요. 수습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러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자진 사퇴 됐으면은 패자네요. 근데 제가 참 여기에서 궁금한 게 옛날에도 변호사들이 많이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돼 있던 적은 요새 좀 부쩍 나오지 옛날에는 없었지 않나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이른바 오세훈 시장 오 변호사, 신 변호사 막 그거 할 때 환경 전문 변호사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공익적 가치를 주로 이제 변호의 대상으로 삼았던 분들이 저렇게 평소에도 공적인 인식이 사적인 영역에서도 있는데 저 사람은 공직에 가면 더 잘하겠구나. 그래서 스카우트해가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조수진 변호사가 처음서부터 공정하게 경선에 뛰어들었다면 검증 대상이 됐겠죠. 근데 이번에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 변호사의 이런 걸 알고 투표를 그렇게 몰표를 줬겠습니까? 그럼 그들의 표는 뭡니까? 진짜 그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표 돌려달라고 그래서 돌려준 셈은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급조된 상황에서 날라도 온다는 거 이런 경우가 검증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1월부터 그럼 이분이 경선에 참여했다고 보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근데 이거는 그냥 묻지마 식으로 그냥 갖다 마지막 날 후보 등록 이틀 전날에 갖다 꼽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그 변호사분들도 이제 정치할 때는 좀 자신의 과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오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우리 김봉신 이사님 패자. 저는 대통령실을 꼽았는데요. 대통령실의 대파 사건. 예, 875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이제 18일 날 쭉 나오지 않았었겠습니까? 18일 이제 월요일 날 대파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갤럽 조사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수요일에 이제 뭡니까 이 사건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실마리를 푸는 듯한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 월요일에 이 대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갤럽 조사는 화수목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화수목 조사에 이 대파 사건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 대상이 됐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한국갤럽에서 대통령 긍정률도 이거는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 예, 미치죠. 사실은 이게 횡보인데 극히 미세하게 이제 2%포인트 긍정률이 빠진 거고 정당 지지도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3%포인트 정도 빠져서 민주당하고 붙어버렸습니다. 맞아요. 격차가 있다가 지금 완전히 붙은 거죠. 2월 5주에는 이 격차가 5점을 넘어섰는데 지금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대통령 그 부정평가 이유로 들 때에 경제 민생 물가가 이번 조사에서 6%포인트 더 많아졌어요.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이게 주관식 응답이지 않습니까? 자유응답식이. 이게 그러니까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6%포인트 더 많아. 그러면 물가라는 이슈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이거 이번 총선은 굉장히 클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6%포인트 많아져서 22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16 정도 했다라는 거거든요. 10% 중반대로 꾸준히 왔던 물가 이슈에다가 불을 지른 거는 사실은 이 대파 사건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민생과 물가 문제에 갑자기 이게 그 프레임에 환기가 되면 이거는 여당으로서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큰 과제를 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 긍정률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에 국민의힘에 쭉 빠지는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고 다음 주에도 이게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부정평가 이유에서 경제 민생 물가 요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건 대통령실 발 악재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대통령실이 패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김봉진 이사님 말씀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자, 어제 TV조선이 이 풀 텍스트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VCR을. 근데 이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랬냐면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있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싸기 어려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이 물가를 몰랐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가격이 그 정도 내리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런 풀 텍스트가 이런데 대통령실은 이런 문제를 좀 가볍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빨리 이게 이제 오해 없도록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라서 내면은 맥락이 다 왜곡되거나 다 전달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이런 것을 해가지고 대변인실 공식 논평을 내거나 각 언론사에 저도 사실 제가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2년 반 선임행정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언론사에 자료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좀 하겠죠.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야, 행동이 빛의 속도네. 아니,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봅니다. 이게 뼈 아픈 건 뭐냐면 대통령이 물가 잡으러 가보겠다고 민생 현장을 간 거잖아요. 근데 가서 이게 말하자면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더 지금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뼈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이 패러디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희화화의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말하자면 대중의 전달력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점들을 빨리 감안해야 되고 저는 지금 저는 사실 이 정부의 기조는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거는 원래 선거 때가 되면 돈 풉니다.
근데 이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표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재정 건전성 이 문제는 내가 건드리지 말고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의지를 대통령실이 아무리 마음속에 있으면 뭐합니까? 홍보를 해야죠. 전 그래서 PI 능력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좀 있고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가서 있었던 게 최소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자면 역풍 맞거나 조롱이 되는 대상이 되면 이건 막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있어서의 위기 대응 그렇죠. 시스템에 예.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론가님 말씀 주신 그 내용 정확하게 이제 공감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위기 대응에 있어서 위기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대응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사실은 그게 방송으로 나가서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보시고 또 주부 많이 보시잖아요. 전업주부인 분들도 이 진짜 이 경우에는 누가 타깃 오디언스이냐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방송 콘텐츠 구성 자체가 국민분들이 타깃 오디언스고 그분들께 이런 걸 보여드리겠다가 아니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뭐 관계 부처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했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오시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우리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타깃 오디언스가 오히려 대통령실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그게 정확한 콘텐츠가 되려면 카메라를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그리고 이 메시지가 누가 듣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대통령실 기획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방송사에 이런 것들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뭡니까 하나로마트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요구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 앞에서 정말 다 보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오히려 낫죠. 대파 한 단에 몇천 원씩 하는데 이렇게 할인을 하니까 좀 싸진 것도 있다. 근데 그러면 관계부처 장관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그러면 할인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것도 좀 지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국민분들께 더 할인한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막 진지하게 서로 간에 노력하는 고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 콘텐츠 전반적으로 지금 무엇인가 대통령과 관련된 콘텐츠를 그래서 저는 패자가 대통령실인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이걸 만들어낼 때 있지 않습니까? 관점이 되게 이상하다. 그 PI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관점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PI 대통령의 PI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그럼 그 PI를 소비하는 주체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 거고 국민의 형편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지난번 왜 1월달에 서천에 화재 현장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뉴스는 윤한 갈등의 봉합이다 이게 좀 예. 뉴스도 있지만 제가 그때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어쨌든 쭉 1층 놀라보고 다 했잖아요. 근데 2층에 상인들이 있었는데 왜 안 만났느냐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저는 그래요. 아니 이 정부가 들어서 책임 장관제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서울 간다고 우르르 따라 다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갑니까? 장관들 해당 부처 장관들 남았어야죠 거기에.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시민 그 상인들을 위로하고 제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부처는 뭘 할 것이다. 제가 알기로 그 현장에 남은 거는 도지사밖에 없었던 걸로 네. 알아요. 그건 안 되잖아. 아니 대통령은 말하자면 최종 상태여야지 본인들이 그늘에 다 묻혀서 가겠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책임장까지 왜 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전용열차 타고 가더라도 남아가지고 그 예산은 예산 화재는 화재 처리 주무부처 장관들이 남았어야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생 현장에 갔다 그러면 나머지 장관들이나 기자 거기서 뭔가 백업 해줘가지고 결국 이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도구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 한 명만 딱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점들은 PI의 실패다. 더군다나 선거 때 이렇게 예민하게 잘해야 되는데 진짜 빛날 건 빛이 나지 않고 괜히 이 대파 논란만 자꾸 남는 거 이거는 PI의 실패라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거는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대파 문제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와가지고 누가 대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이고 대통령실이 잘못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아이고 뭐 국민의힘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아니 사실은 875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진짜 이번 총선 앞두고 이런 게 터진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들은 되게 힘들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렇게 계속 가면 여당 후보들이 빨간 잠바를 벗을 수밖에 없게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격전지에서 막 빨간 잠바가 다 이렇게 벗겨지고 막 이러면은 이거 뭡니까? 레임덕이
선거 기간에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지금 사태인데 이거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저는 사실 원래부터 레드팀 같은 것도 좀 청와대 대통령실 내에 두고 이래야 되는데 아유 저기 예. 승부처요. 저는 수도권 민심 봐요. 왜냐하면 너무 출렁거리거든요. 지금 2월 달만 해도 괜찮았다고 했는데 수도권에서 심지어 한강벨트는 다 석권하고 험지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오고 가다가 지금은 한강벨트도 위험하다. 근데 이게 딱 2, 3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앞으로 선거가 한 2주 반, 3주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도 출렁거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누가 조응성 있는 대응을 함으로써 이 수도권 민심에 부합하느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부동층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더 빨리 대응하고 누가 더 수도권 민심에 맞는 눈높이 전략을 구사하고 뭐 여당 입장에서는 툴이 많잖아요. 뭐 민생 할 수 있는 그 얘기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제는 저는 그래요. 사실은 격전지라고 해도 뭐 TK, PK 뭐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지만 수도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120대 뭐 17인가 완전히 참패했거든요. 이번에 50석 이상 50석 가까이 못 찾아오면요. 뭐 이거는 뭐 하나만한 게임이죠. 제 계산해 보니까 한 47, 8석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50석 가까이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122석인데 그래서 저는 수도권의 모든 걸 다 걸어야 한다. 지금 뭐 낙동강 전선이고 뭐 인천 상륙 작전은 다 필요 없고 지금은 한강에서의 전투에 몰입을 해서 여기서 최소한 50석 가까이 선방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민심을 가장 최전선으로 꼽았습니다. 그 몰입하면 나아지는 게 아니죠. 아 글쎄요. 근데 참 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몰입해서 나야. 드릴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예, 말씀하세요, 김 이사님. 예. 저도 뭐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특히 서울 같은 데에서 2월 말에요. 2월 말에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만 하겠다라는 그 모든 곳에서 지금 흐름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죠. 그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 현장 돌아다녀 봐도 마찬가지지만 여론조사에서 믿기 힘든 현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낮은 후보 지지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설문 문항이 지지하는 후보를 먼저 묻는 거하고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묻는 거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차이들을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위기다. 그런데요. 이거는 3월 중순에 위기면 위기예요. 질문. 예. 서울 지역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서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위에요. 예? 정당 지지도요. 정당 지지도가. 예. 근데 그게 후보 지지라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그게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조사마다 지지하는 후보를 먼저 묻는 방식의 조사가 있고요.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묻는 방식이 있는데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물으면 약간 일관 선택 경향이라는 게 있어서 국민의힘을 좀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지지하셨던 분들은 그냥 지지하는 후보를 찍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설문에서는. 그 얘기는 뭐냐. 정당이 먼저 환기됐을 때는 일관 선택 경향에 의해서 후보의 격차는 좀 줄어듭니다. 5점 이내로 확 줄어들게 되죠. 무엇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도 아니고. 그런데 지지하는 후보를 먼저 묻는 설문에서는 이게 민주당 후보들이 더 격차를 벌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당과 관련해서 다 빼고 인물만 보자 이러면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밀리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현역 중진 재배치의 후과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기에 그러면은 후광 효과가 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광 효과가 윤석열 대통령 후광 효과도 뭐 거의 없고 지금은 논란만 많으니까 오히려 정당에 대한 고착화된 지지도보다도 후보 지지도가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당과 뭐 대통령실이 완전히 이미지상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분리 전략을 써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게 지금은 근데 그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도 촉박하고 예. 이게 이제 하려 그러면 말하자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2, 3월부터 캠페인 전략을 약간 그렇게 수정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예. 노선을 뭐 타이타닉은 원래 선회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3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말랑말랑 해야 선회가 되는데 예. 너무 지금 이게 물론 무거워져. 기회가 두 번이 있거든요. 예, 본선이 시작하는 전후, 그다음 깜깜이 기간 전후 딱 두 번이 있는데 그 두 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쪽칼을 꺼낼 수 있느냐? 이거 완전히 승부수죠. 그런데 묘수 3번이면 바둑 망치죠. 봐도 망치는 거예요. 묘수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밀리는 거니까. 과연 그러면 승부수가 이게 패착이 될지.
묘수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승부처 김 이사님. 저는 승부처는 저는 이제 민주연합과 조국신당에 어떻게 보면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 썸도 가능한데 그거보다도 더 큰 거는 하나의 지지자 그룹을 이제 나누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잘못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출마자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되게 이게 작은 문제 같죠. 하지만 되게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 요 세 정당의 어떠한 뭡니까? 이게 만약 공동전선에서 같이 이 싸움터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맞는 어떤 황금 비율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서도 갈등이 있는 건지 이것에 따라 이번 총선이 많이 또 달라질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관전 포인트가 돼서 승부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도 이 지금 조국 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이카루스의 밀랍 날개예요. 태양 가까이 가면 높고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거든요. 근데 조국 신당 가까이 민주당이 가려니까 이게 말하자면 자기네 위성 정당이 다 죽게 생겼고 예. 멀리 떨어지자니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게 생겼고 이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야,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거 이게 은근히 재밌는 게 아니라 매우 재밌었어요. 시간이 진짜 막 몰두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후딱 갔네요. 어쨌든 총선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말씀을 총선까지 들을 수 있는 게 두 번 정도 더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